오케이.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엄지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와 관련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42페이지와 이제 43페이지, 어, 요 42페이지까지의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42페이지에서는 그냥 예시 데이터를 이제 바로 이제 적재하고 이제 관찰하는 요런 점을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를 이제 더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냐면, 일단 데이터 적재를 할 때 있어서 그 예시 데이터가 아닌 이제 실제 데이터를 상대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34페이지에 보시면 요 1.4.5절에 이제 펜다스 라고 하는 이제 요런 부분이 있죠. 요 펜다스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시점에서 이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나름 이제 큰 계산이 있었는데, 어 이 표 형식의 데이터들을 이제 주로 기계학습에서 가정하고 있는데, 그럴 때 펜다스가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논의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붓꽃 데이터를 일단 적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펜다스 자료 구조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가공하는 요런 맥락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1.7.1절의 데이터 적재 부분을 같이 이제 살펴봤다. 요렇게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이야기는 이제 43페이지 이후로부터의 논의들을 이제 살펴보고 싶고, 그런 점이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43페이지 1.7.2 절의 성과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맥락이 좀 모자릅니다. 이거를 이제 공감하시기에 적절한 그 문맥이라든지 맥락이 형성이 안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44 이걸 돌아오긴 할 텐데, 필요하니까.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논의를 드리는 그런 맥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7.3절에 가장 먼저 할 일, 데이터 살펴보기 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면,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냐, 혹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았느냐, 이런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먼저 할 일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살펴보는 점, 이고 요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는 거를 이제 그 EDA 한다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단어가 어떤 걸 이제 의미하는지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제 기계학습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 기계학습을 이제 수행할 때 결국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데이터 적재 부분이었죠. 그럼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 데이터가 이제 적재되고 난 상황에서의 할 것은 데이터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일단은 그 화려한 용어를 붙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그 EDA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약자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Exploratory Data Analysis, 줄여서 이제 EDA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용어를 이제 교재에서 딱 도입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보통은 여기저기서 이제 보실 테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exploratory data analysis 요런 식으로 그 하시면 뭐 이 용어가 뭐 표준화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뭐 그냥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로 불러요. 뭐 EDA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면서 그거는 EDA 하신 거 아닌가요?" 하는데 "EDA요? 그게 뭔데요?" 뭐 이렇게 인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용어는 이제 편의상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죠? 근데 교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CIA, FBI, EDA 그 3 개짜리 영어 약자로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일단 이제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이 교재에서 그 질문하는 게 이거죠.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말을 마다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장기침이 좀 있어서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냐, 그거를 그냥 딱 보고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냥 "오오오오." 하고 '아 이거는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 이거를 어떻게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 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논의사항인 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머신러닝 없이도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알 수는 없고 뭔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을 같이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붓꽃 데이터 인제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셋이 있고 또 인제 기존에 인제 형성해 놓은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관찰 자체는 그 아이리스 프레임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으로 이제 하겠지만요. 그죠? 그래서 인제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을 통해서 그 다음과 같이 인제 편리하게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뭐 무작위 표본 5 개나 혹은 처음 5 개를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뭐 특성을 이제 4 개를 수집했고 그래서 뭐 6.4, 2.7, 5.3 뭐 이런 것들이 뭐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으로 뭐 판정을 해 놨구나. 그거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그 밖에 이거를 왜 그렇게 판정을 했었을까? 어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인제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이제 가장 기본을 같이 인제 수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인제 미리 보셨지만 요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에서 이제 품종열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품종열을 이제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품종열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꽤 자주 인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의 이제 도수 집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value counts 이렇게 인제 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얘를 이제 유형 도수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유형 도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토사랑 벌시컬러 버지니카가 각각 50 건씩 균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균일하게 되어 있는 거는 대체로 상당히 인위적인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인위적이지만 기계학습에서는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거나 이제 균등한 어 유형의 분포다. 분포이고 요런 것들은 이제 이상적입니다. 네. 이상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여기에 이제 대비되는 게
실제적 혹은 이제 현실적이죠. 많은 경우에 그 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우에는 이런 품종 같은 것들이 딱 50 건, 50 건씩 이렇게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왜 기계학습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이번 기회에 또 납득을 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이고 예시 데이터 셋이니까 이제 이상적인 걸로부터 시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제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의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알겠어요. 알겠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서 요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특성별 통계 수치를 한 번에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요런 것들 이제 그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인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한 이제 문서화를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타이핑하면은 오타 같은 거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좀 받아쓰기로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describ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각 특성별로 지금 카운트가 150 건이다, 이런 거는 그 통계 상식은 통계의 가장 기본은 수치를 이제 세는 거잖아요. 150건 있다. 근데 보시면 이제 평균과 편차, 최소값, 뭐 최대값, 그리고 이제 사분 범위에 그 백분위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고서는 뭐 뭔가 뭐 괜찮거나 이상한데? 이렇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이 수치를 보고서 뭔가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는 것은 약간 이제 매트릭스의 영화 매트릭스의 약간 네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런 통계 수치를 이제 볼 때도 이 시각화를 하시는 게 좀 편리하죠. 그래서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박스 플롯을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하신 분들이 그 익숙하실 만한 이제 그런 형태죠. 요거 이제 뭐 그 쌍봉 뭐 이런 거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근데 다음과 같이 이제 보면 요 describe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수치들이 효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제 그래프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큼직한 애를 가지고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여기가 이제 맥스 값이고 여기가 이제 민 값이죠. 근데 이 그래프를 딱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얘는 범위가 이제 좁고 얘는 값들의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구나. 민과 맥스의 이제 차이가 이제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이제 적절한 형태로 시각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제 요 그 상자는 뭐냐라고 하면은 요 상자가 인제 4분 범위의 인제 그 백분위 수들의 표현인데, 여기가 인제 75% 인제 구간이죠. 인제 여기가 인제 25% 고요. 그 잘 아시겠지만 그 4분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전체 데이터를 균일하게 이제 내등분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절반에서 나누고, 그럼 여기가 인제 그 전체의 이제 절반, 내가 딱 중간인데 여기를 그 중위값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미디언이고요. 그래서 내 밑으로 딱 절반이 있고 내 위로도 딱 절반에 이제 있어요. 그게 이제 중위값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또다시 각각 균일하게 이제 두 개로 나누죠. 그러면 여기가 인제 25%, 여기는 이제 75%, 0% 100% 인제 이런 거죠. 요게 인제 4분범이죠. 그래서 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제 Q1, Q2, Q3 뭐 요런 용어로 이제 많이 부릅니다. 왜냐면 인제 그 4 개로 이제 나눴다라고 하는 게 영어로 인제 쿼터, 요 4분의 1 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제 그 쿼터의 인제 한 조각, 첫 번째 조각, 이제 두 번째 조각의 이게 경계 뭐 이런 식으로 경계에서 인제 총 3 개니까 그죠? Q1, Q2 인제 Q3 이런 식으로 종종 이제 표현을 하죠. 물론 이제 표준화된 건 아니죠. 누구는 그렇게 한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 25%와 50%와 75%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제 여기가 인제 25% 75%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인제 뭐냐? 요게 그 50%의 중위값 지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위값이 요렇게 이제 밑으로 이제 그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음 그 작은 값들과 이제 큰 값, 이 50%를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들의 분포의 이제 도수 자체가 좀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딱 이 개수가 도수가 50 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랑 요 위에 것들이 그 별로 이제 차이가 안 나면은 인제 좀 균형점이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려 있으니까 그 어느 50% 이하가 더 많고 50% 이상은 이제 좀 적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수치들을 이제 대강 볼게요. 이 보면 이제 맥스가 한 지금 이제 눈대중으로 보니까는 한 7에 가까워요. 그죠? 그 민 같은 경우에는 눈대중으로 보니까는 한 1에 인제 가깝거든요. 이거 왜 하냐면 그 방금 전에 표에서 요 수치들이 이제 대강 맞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75% 같은 경우에는 5 보다 이제 쪼끔 큰 것 같거든요. 25%의 요 Q1 같은 경우에는 한 1 하고 2 사이니까 한 1.5 근방쯤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적당히 보기에는. 그리고 인제 요 중위값의 경우에는 인제 4 보다 이제 쪼끔 큰 요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여기 있는 수치들을 들이 그 위쪽에서 인제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인제 아래쪽에 인제 그래프랑 비교를 해서 요 세 번째 특성을 이제 보면 되겠죠. 얘네들을 이제 그 요거 잘못해서 제가 읽어 버리면 또 곤란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x1, x2, x3, x4라고 앞으로 인제 부를게요. 그래서 인제 요 x3 번이 꽃잎의 높이죠, 의미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냥 세 번째 특성 혹은 x3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러면 인제 그 아까 보니까는 요 그 맥스 값이 7에 가깝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눈대중이고 인제 뭐 6.9 니까 뭐 가깝죠. 그죠? 그리고 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제 1.0에 인제 가까운 것 같다라고 이제 눈대중으로 봤는데 정확하게 1.0 인가 봐요. 그렇군요. 그렇고 인제 요 50%가 인제 4 근방인 것 같습니다. 4 보다 이제 쪼끔 큽니다, 눈으로 보기에 했는데 요렇게 인제 되고요. 근데 인제 요 50%랑 잘 아시겠지만 비교할 만한 게 요 민값이잖아요. 그죠? 요 민값은 그 요 mean이랑 median이 다르죠. 그죠? 이제 동일하지 않고요. 실제로 인제 그 중위값은 인제 4.3 으로 이제 높은데 그 평균은 인제 3.7 로 이제 낮아요. 그죠? 요거는 인제 그 어 작은 값들이 의 개수 자체가 오히려 이제 많아서 인제 그 평균을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인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에 표시된 수치들이 얼추 인제 맞다, 그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는 이 describe를 통해서 보시는 게 바람직한데 그런 것들을 인제 그 느낌적인 느낌, 분포의 양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기에는 다음 같은 형태의 시각화된 그래프가 당연하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인제 이 그래프를 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몇 가지만 빼고.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요 동그라미. 요거는 뭐야? 얘네들은 이상치입니다. 요걸 요거는 이제 한자로 제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요. 그 영어에서 인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부르는 요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그 좀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 요 이상치를 아웃라이어라고 하고 이상치라고 이제 쓰는데 이 번역 자체가 완벽하게 인제 그 뉘앙스를 반영하기에 쪼끔 부족한 경우가 있죠. 왜냐면 정상이 이제 노멀이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거에 이제 완전 이제 반대되는 이제 반대말이 있죠. 비정상. 그죠? 이상, 비정상. 요거는 인제 영어로 표기를 하자면 이제 abnormal이죠. 그죠? 근데 인제 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번역으로 이제 썼는데 어차피 인제 뭐 이런 것도 다 말이니까. 근데 이 아웃라이어가 꼭 이제 비정상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제 동의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이게 그 왜 이상치이고 이것을 비정상으로 간주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은 인제 우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런 판단이 필요하냐면 만약에 이게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에 삽입이 돼서 기계학습 모형이 훈련이 된다면 모형한테 그 잘못된 데이터나 왜곡된 데이터를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문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볼게요. 제가 인제 애기 아빠니까 애기한테 인제 숫자를 가르쳐 주는데 1, 2, 3, 4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요 표기는 누군가가 만든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12 세기에 따라라라라라라라 아라비아에서 만든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만든 표기이기 때문에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표기를 한번 정했으면은 그 표기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정상이죠. 근데 제가 인제 아기를 교육하는 아빠로서 내가 이게 표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갖고 1, 2 하고 3, 4를 요렇게 인제 썼어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흉내낸 건가? 하여튼 그러면 이거는 인제 비정상으로 봐야죠. 이거는 얘가 학교에 가 가지고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하고 막 선생님이랑 싸우고 왔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아빠가 잘못한 거지. 그죠? 아빠가 비정상이야. '저 아버님은 좀 그 교육을 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겠죠, 당연하게도. 이건 이제 비정상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기들은 인제 백지 상태니까 그 아빠나 엄마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게 그 일단은 처음에는 올바르다고 가정을 하고 세상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이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절충과 이제 타협을 하면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특정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그 다르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이건 절대로 안 돼."라고 하지만은 그 절대로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뭐 "TV는 2 시간 이상 절대로 안 돼." 하는데 우리는 막 집에 가 가지고 막 밤에 막 누워 가지고 유튜브 이게 막 3-4 시간씩 보기도 하잖아요. 애기한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다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죠. 그죠? 어쨌든 이건 이제 비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맞다고 박박 우기고 애기한테 "선생님이 틀렸고 세상이 틀렸고 무조건 내가 맞다." 이렇게 우기면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비정상 데이터를 주면 우리의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사용자가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고 저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데이터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게 왜 3 이고 4 인지 최선을 다해서 알아내야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 약간 북한 느낌인 거죠. 그죠? 걔는 기계니까. 알고리즘은 기계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속간해 주는 것은 오로지 인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나저나 그런 이유 때문에 챗GPT가 소위 말해서 이게 헛소리한다, hallucination 뭐 환각이라고 부르는데 그 환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그 직역을 한 것 같아요. hallucination 가 뭐예요? 막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이제 헛소리하는 거나 뭐 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거 이제 환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챗GPT와 같은 것들이 마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 환각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이제 말을 이제 지어내고 없는 거를 이제 지어낸다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애기들도 많이 그래요. 애기들도 "아빠 악당해 봐. 우리 해변에 갔다고 할까? 뭐 캠핑을 한다고 할까?" 이렇게 말을 지어내거든요. 실제는 그냥 우리 집에 있는데 그죠? "여름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인제 상상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가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환각은 쪼끔 너무하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그 제가 인제 캡처 화면 같은 거 있으면은 인제 내일 보여 드릴 텐데 우리 아들이랑 요 챗GPT에서 이제 얘기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빈대나 벼룩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제 "빈대가 이제 뭐야?" 라고 아빠한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갖고 빈대 말이지." 아빠가 곤충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검색해 갖고 인제 빈대 이렇게 사진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제 챗GPT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요 빈대가 뭔지 우리 아들한테 좀 알려 주라고. 나보다 이제 좀 더 정확한 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그렇지. 여기서 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빈대는 뭐 곤충의 일종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캡처해서 내일 올게요. 제 대화 중에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야 빈대가 뭔지 좀 말해 줄래?" 하니까는 챗GPT가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대는 빅데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응? 진짜 황당하죠. 그죠? 이거 제가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진짜 챗GPT가 한번 이렇게 응답했어요. "빈대가 빅데이터의 줄임말이라고?" 요런 거를 hallucination이라고 하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빈대는 빅데이터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직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 간단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챗GPT가 인터넷에 뭐 3천억 건의 문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인터넷의 데이터들이 모두 다 진리와 진실을 담고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죠? 그래 갖고 영아들한테 지금처럼 이제 미디어가 많은 상황에서 되게 교육하는 데 쪼끔 시간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정도 인제 읽고 쓰고 이제 볼 수 있으면 광고의 내용이 완벽하게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깨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한 번은 이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저거 빨리 사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걔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온 미디어에 나오니까 그게 진실이잖아요. 어. 정말 저렇게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거는 그냥 광고라고 하는 것이고, 저기서는 이제 사기를 이제 권유하는 거지만 진짜로 저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경험을 못 했잖아요, 애기들은. 그죠? 그래서 또 그냥 완전히 거짓말인 것들도 있죠. 혹은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허구인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 최근 아니죠. 뭐 작년, 재작년인가? 뭐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 재밌게 봤습니다. 같이 이제 재밌게 봤는데 그 드라마들은 거짓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허구는 맞죠. 근데 뭐 시간 여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도 없고, 그죠? 그런 기업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구인데, 그런 데이터로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죠? 그런 데이터가 분명히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소설 아마추어 소설가가 이제 써서 인터넷에 이제 공개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옛날에 저작권 풀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허구이고 진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싸잡아서 이제 훈련과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것들이 이제 진짜이고 가짜인가 이런 것들을 챗GPT한테 우리가 알려주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냥 데이터 이제 많으니까 지가 알아서 알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얘기를 왜 하냐면, 데이터에 너무 양이 많으면 이게 이상한가 아니면은 이제 뭐 아웃라이어인가 아니면은 노멀인가 애브노멀인가 이런 거를 일일이 우리가 뭐 판단해 주고 이런 거 어려워요. 그냥 때려 놓고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이제 진리와 진실의 것들이 많기를 바라지만 아닌 것도 상당히 많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정성적으로 3천억 건 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데이터가 완벽하게 진리이고 진실인 것을 깔끔하게 다듬어서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얘가 헛소리, 헐루시네이션을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해요. 낮아지겠죠. 실제로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제 발휘하는 걸로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이터가 문제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근데 그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규모 있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3천억 거 누가 분류할 건데요. 그죠? 근데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해 주면 도움이 돼요. 가급적이면 비정상은 아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일단은 '요게 왜 이상치로 뽑혔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보니까는 4 건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좀 두 번째 속성을 우리가 인제 작업을 두 번째 속성에 대해서 같이 인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두 번째 속성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좀 되게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요렇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입력을 해 줘야 돼요. 물론 아까 인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게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인제 도움이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인제 순간적으로 정줄 나서 잘못 읽을 수도 있고요. 그죠? "아차!"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얼른 빨리 좀 편리한 표기로 변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런 식으로 한번 좀 수정을 이제 해줘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 등호가 빠졌네요. 요런 식으로 좀 이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x1부터 x4까지로 이제 변경 아까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x에 대비해서 요 품종 값은 그냥 y 값으로 부르면 편리할 것 같아서요. x에 대비해서 이제 y라고 부르겠습니다. x랑 y라는 표기는 그냥 대단히 임의적이죠. 근데 친숙한 표기죠. 왜냐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울 때 어떤 임의의 함수의 입력으로서 x를 표기하는 것이 익숙하고요. 중학교 때 이후로부터. 그리고 그 어떤 임의의 함수의 출력으로서 y라고 표기하는 게 익숙한 편이죠. 근데 이거를 어 뭐 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을이라고 표현한다고 해도 뭐 전혀 틀린 점은 없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임의적인 표기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작업하기 편한 형태로 지금처럼 이제 빨리 바꾸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매번 이 장명을 막 고민하면 힘들어요. '아 요번엔 요걸 뭐라고 부르지?' 뭐 이런 식으로 매번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요 데이터의 속성들은 그냥 x1부터 그 이미 xn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궁극적으로 인제 최종 출력이 되어야 하는 정답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에 대비해서 y라고 이제 표기하시면 그냥 뭐 별로 고민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제 요렇게 인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왜 했냐면 원래는 인제 그 x1 하고 따옴표, 따옴표, x2 따옴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4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귀찮아서 이제 요렇게 한 거예요. "야 성주야,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것 같아, 귀찮음의 정도는. 오히려 이게 쪼끔 덜 입력하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느끼신다면 제 생각도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x가 4 개가 아니고 400 개나 4,000 개가 있으면요. 요거 이렇게 따옴표 치실 거예요. 그죠? 그때는 요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그래머는 예 '두 개가 100만 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익이 없어 보이는데 속성의 개수가 인제 뭐 열댓 개 정도만 돼도 요런 식으로 작업하시는 게 아마 이제 좀 더 인제 편리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인제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제 다음과 같이 좀 제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제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x2 예요. 그럼 인제 위에서 저렇게 이제 표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x2를 요런 식으로 인제 획득하는 게 가능하고, 또 매번 그거마저도 좀 귀찮기 때문에 변수에다가 요렇게 할당을 해 놓으면 x2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보면 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거를 해 놓고 보니까는 얘를 이상치로 뽑아 놓은 거야. 만약에 이거를 시각적으로 표현 안 했다면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했겠죠. 그죠? "뭐 데이터가 이상해? 몰라, 몰라. 그냥 해." 뭐 이렇겠죠. 근데 요렇게 하고 나니까는 '아 이게 왜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이상치가 어떻게 뽑혔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이제 그 사분 범위에 Q1하고 이제 Q3가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인제 그 Q1이라고 하는 것은 X2의 요 백분위수 인제 퀀타일에서 25%에 인제 해당하는 이제 요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제
Q3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퀀타일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통해서 75% 이렇게 이제 뽑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요 x2라는 값의 그 범위 자체가 요 q1이라고 하는 이제 값하고 그리고 이제 q3이라는 값하고 요런 어떤 적당한 이제 범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안에 이제 있는 게 그 중간에 있는 두 개의 이제 블럭이겠죠. 그죠? 그리고 인제 이거보다도 더 작거나 인제 큰 값이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인제 최소값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x2의 최대값이 요렇게 이제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요런 이제 범위에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상치라는 거는 그 범위를 이제 많이 벗어난 걸 뜻하잖아요. 그러면 인제 어떤 범위가 많이 벗어난 것이냐를 정량적으로 이제 규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상치의 범위의 인제 기준이 뭐냐면 그 Q1과 Q3의 인제 간격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그걸 인제 IRQ라고 부를게요. 그럼 인제 요 IRQ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좀 이제 표시를 이제 해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Q1이고 여기가 이제 Q3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 크기만큼이 인제 IRQ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중간에 인제 1 번, 2 번, 3 번, 4번 조각이라고 하면 2 번하고 3번 조각의 이제 크기만큼이 중간에 이제 두 조각의 크기가 인제 IRQ인 거죠. 그죠? 물론 인제 그 요 조각들의 크기가 뭐 동일하기 때문에 그 뭐 1 번하고 4번 조각을 뭐 요 곱하기 2를 한 하면은 이제 되죠. 근데 이제 편리하게는 요렇게 인제 획득이 가능하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상치의 상한과 하한을 우리 이제 결정을 해 보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Q3을 훌쩍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IRQ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더해 줘서 이상치 인제 상한을 이제 결정하는데 얘도 쪼끔 부족할 것 같아서 좀 허용 범위를 좀 더 주는 거죠. 1.5를 이제 곱해 갖고 이상치 인제 상한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상치 하한의 경우에는 이제 Q1에서 IRQ의 1.5 만큼 이제 빼는 거죠. 그죠? 요거 인제 이상치 인제 상한과 이제 하한입니다. 그러면 요 포문을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그냥 한 번에 인제 표시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이상치 상한하고 하한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보면은 그거보다 이제 넘어서면 이제 진짜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인제 이상치 하한은 그 최소값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닌데요.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이상치 하한을 일단 여기서 인제 표시를 한번 해 주기로 하고요. 또 이상치 사는 최대값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일단은 이상치 상한 요런 식으로 이제 한번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요거 이제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이제 괄호를 좀 도입할게요. 여기가 인제 정상적인 범위로 그 평가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상치 하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 2.05로 이제 뽑았고 이상치 상한은 인제 오히려 맥스 값보다 쪼끔 작아요. 그죠? 4.05로 이제 뽑혔거든요. 그래서 얘도 인제 요 민보다 쪼끔 작고 또 민보다 쪼끔 크고 맥스 값보다 이제 쪼금 작은 요런 어떤 범위가 이상치의 이제 상한과 하한으로 뽑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4 개가 이제 뽑혔는데, 여기 보시면 그 시각적으로 보면 4.05 보다 크면은 이상하다라고 했고, 2.05 보다 이제 작으면 거의 2에 가까우니까 미묘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뽑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4.05니까는 한 요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쯤 이제 되니까는 4.05 보다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이상치 상한을 이제 넘어가는 걸로 좀 평가를 했죠. 그리고 2.05 보다 이제 작으면은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제 그 대강 이 눈대중으로 보니까는 이제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그 총 4 개가 정말로 뽑히는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제 X2가 이상치의 상한보다 이제 크냐, 요런 식으로 인제 먼저 그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에 대응되면 참이고 이제 틀리면 거짓인 거죠. 그죠? 그런데 또는이죠. 그리고 로지컬 오어를 인제 통해서 또는 이상치 하한을 이제 밑돈다. 요 두 가지가 일종의 인제 그 이상치 필터가 이제 돼야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면 요게 인제 이상치 필터가 된다면 실제로 아이리스 인제 프레임에서 이상치 필터를 요렇게 이제 적용해 가지고 몇 개가 뽑히는지, 그리고 인제 왜 뽑혔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인제 현재 기준은 요 X2를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요 위쪽은 인제 이상치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고, 요 아래쪽은 인제 이상치 하한보다도 인제 작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경우가 지금 4.4, 4.1, 4인데 그것들이 인제 4.05를 넘어서기 때문에 요 이상치 상한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상치로 이제 평가가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인제 2.05 보다 작기 때문에 '이상치 하한을 밑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상한 것들이 인제 뽑혔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 4 개가 인제 있었고, 그 상한을 초과하는 것들이 3 개고 하한을 밑도는 것이 나 니까 실제로 고렇게 딱 4 개가 뽑혔고, 그래서 우리는 '아 이런 근거로 해서 이상치가 뽑혔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시면 엄지척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죠. 네. 현재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그 두 번째 속성의 4 가지가 이상치 아웃라이어로 이제 뽑혔는데, 이제는 왜 이게 뽑혔는지를 납득하니까 이 이상치들이 비정상인가? 현재 시점에서, 현재 데이터에서 그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죠.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인제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인제 살펴봤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상치로 뽑힌 거는 요게 인제 이 두 번째 특성의 IRQ잖아요. 근데 요거가 너무 좁아서 얘에서 1.5를 곱하면 한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죠? 1.5를 곱해 봤자. 요것도 인제 1.5를 곱해서 인제 빼봤자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이상치가 인제 세 번째 속성 거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 IRQ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허용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 1.5를 곱하면 한 요 정도쯤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벗어났어요. 대부분 다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아 야 이거는 좀 이상하지.' 이렇게 확실히 여기 만약에 있었다면 비정상으로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IRQ의 근거 이상치의 근거를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고 보니까 '아 요거는 요 IRQ가 좁아서 그려. 이거는 뭐 비정상을 보기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비정상이었으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속성들에서도 인제 비정상의 어떤 양상들이 같이 나타났을 이제 가능성이 높은데 IRQ가 되게 좁으면서 여기에 두 번째 속성에만 국한돼서 이상치로서 이제 보였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IRQ가 좁아서 인제 생기는 거지 진짜로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냥 다 쓰자는 거예요, 데이터. 그러면 그럴 거면 얘기 왜 했어?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상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게 정말로 이상해서 비정상인지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이제 수치적인 통계를 보는 걸로는 대체로 어렵고 적절한 형태의 시각화 방법론을 이제 채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인을 파고들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야 근데 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알고 싶은데 해야죠. 해야 되는데 데이터에 이상이 생기면 기계학습 알고리즘 말짱황입니다. 아까 3 하고 4를 거꾸로 쓴 사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요. 그래서 기계학습에서 의외가 아니고 기계학습에서 근본적으로는 데이터에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가 올바르고 바람직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첫날이었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